인천의 낡은 포구, 새벽 안개가 소금기를 머금고 낮게 깔린 골목 끝자락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퇴색해버린 붉은 벽돌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69의 강혜숙 여사는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이른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바늘로 찌르는 듯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낡은 벽조시계의 초침 소리에 맞춰 몸을 일으켰다. 혜숙의 하루는 언제나 차가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정갈한 물 한 잔과 촛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지훈이 별일 없게 지켜주구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지만 그 속에는 오직 자식 하나만을 향한 절절한 염원이 서려 있었다. 혜숙은 평생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인색했다. 시장통에서 떡볶이를 팔고 장사가 끝나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골목골목을 누비며 빈병과 종이 박스를 주었다. 손톱 밑은 항상 검게 물들어 있었고 옷에선 눅눅한 기름 냄새와 갯비릿함이 가실 날이 없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창피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 비로한 손으로 모은 돈봉투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지훈의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번듯한 직장인의 양복값이 되었기 때문이다. 혜숙에게 이 낡은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땀방울의 결실이자 언젠가 지훈이 삶에 지쳐 쓰러졌을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라면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지훈이 예고도 없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다. 결혼식 이후 고작 2번 얼굴을 비췄던 며느리 하늘이 세련된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지훈의 뒤를 따라 들어섰다. 혜숙은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갔다. 지훈아, 이게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혜숙의 거친 손등이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지훈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눈길을 피했다. 반면 며느리 하늘은 혜숙의 반가운 인사에는 대꾸도 않는 채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낡은 천장의 대들보와 마당 너머 넓게 펼쳐진 텃밭, 그리고 집 뒤편의 대지로 향하고 있었다. 혜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귀한 아들과 며느리가 왔으니 무엇라도 대접해야 했다. 며칠 전 큰맘 먹고 사둔 씨알 굵은 토종닭 2마리를 꺼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혜숙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인삼과 대추를 듬뿍 넣고 삼계탕을 끓여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만큼이나 혜숙의 마음도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정작 식탁 앞에 앉은 며느리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하늘은 혜숙이 정성껏 내놓은 삼계탕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기만 할 뿐 한 모금의 국물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서울 사람들은 이런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하늘의 말 한마디에 혜숙의 얼굴에 서렸던 온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분위기를 바꾸려 지훈이 서둘러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행동 역시 평소와 달랐다. 어머니의 안부를 묻거나 고향의 정취를 즐기기는커녕 지훈은 연신 스마트폰만 확인하며 불안한 듯 다리를 떨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내내 하늘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그녀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혜숙이 위아래하며 뒤뜰로 나갔을 때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집의 외관과 뒤편 토지의 경계선을 마치 감정사라도 된 듯 꼼꼼하게 촬영하고 있었다. 혜숙의 인기척에 놀란 하늘은 서둘러 핸드폰을 감추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혜숙이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한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혜숙은 아들 내외를 위해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작은 건너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랜만에 아들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듣는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평온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얇은 벽을 타고 들려오는 며느리 하늘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혜숙의 귀를 찔렀다. 지훈 씨, 언제까지 망설일 거야? 이번 달 이자 못 갚으면 우리 아파트 날아가. 어머니 진명이만 넘기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말을 못해? 뒤이어 들려오는 지훈의 나약한 대답은 혜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훈의 말에 하늘은 비웃듯 쏘아붙였다. 기다려? 법조계 지인한테 확인했어. 아버님이 남기셨다는 그 종이 쪼가리. 공증도 안 된 수기 위원장은 아무 법적 효력 없어. 당신이 장남이고 외아들인데 왜 권리를 포기해? 어둠 속에서 혜숙은 홀로 눈을 감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잠식했다. 아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인 고통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그것이 감히 남편의 영혼이 깃든 이 집을 허물고 팔아치우려는 음모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와 그의 동조하는 아들의 비겁한 침묵이 뒤섞인 그 밤, 해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온 평생의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고 해숙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임종 직전 떨리는 손으로 남긴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그 종이 한 장은 이제 거센 폭풍 앞에 놓인 촛불만큼이나 위태로운 운명이었다. 과연 이 평화로운 새벽이 지나고 나면 이 집과 해숙의 인생에는 어떤 잔혹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후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작성해드릴까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건너방의 해숙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뻣뻣해진 몸을 일으켰다. 벽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 내외의 은밀하고도 잔혹한 모의는 송곳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해숙은 습관적으로 안방문을 열어 남편의 영정사진을 확인하려다 멈칫했다. 그곳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잠들어 있었다. 자식의 단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어미의 본능과 자신을 배신하려는 자식에 대한 서글픔이 기묘하게 뒤섞여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해숙은 부엌으로 나가 찬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부엌 창밖으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 밖에는 번듯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양복을 차려입은 사내 둘이 내려 담장 너머로 집안을 기웃거렸다. 해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문을 열자 사내들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인근 부동산업자라고 소개했다. 이 집 아드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위치가 참 좋네요. 뒤쪽 텃밭까지 합치면 꽤 큰 상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어요. 사내의 말은 벼락처럼 해숙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은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집을 팔기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 고리를 꽉 쥐었다. 우리 아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잘못 오신 거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줄자로 마당 너머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지훈과 하늘이 마당으로 나왔다. 해숙은 아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지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부동산이라니, 상가라니. 지훈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피했지만 며느리 하늘은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나와 사내들을 반겼다. 사장님들, 일찍 오셨네요. 안쪽 대들보 상태랑 뒷뜰 면적도 꼼꼼히 봐주세요. 하늘의 목소리엔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해숙은 기가 막혀 하늘의 팔을 붙잡았다. 얘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내 집에서 당장 이 사람들 내보내라. 그러자 하늘은 차가운 눈빛으로 해숙을 쏘아보며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 낡은 집구석에 매달려 계실 거예요? 지훈 씨 사업은 부도 직전이고 우리 애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이 집 팔아서 서울 아파트 평수 넓히고 어머니도 편하게 모시겠다는데 왜 자꾸 고집만 피우세요? 지훈은 그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하늘아, 어머니께 말씀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힘없는 소리만 내뱉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어머니를 편들지는 않았다. 해숙은 아들의 나약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니? 이 집은 절대 팔지 말고 우리 가족의 뿌리로 남겨두라고 하셨잖니. 네가 공부할 때, 네가 장가갈 때 이 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텼겠어? 해숙의 호소에도 지훈의 눈빛은 흔들릴 뿐 돌아오지 않았다. 하늘은 옆에서 비웃듯 덧붙였다. 어머니, 아버님이 남기신 그 종이 한 장. 사실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대요. 공증도 안 받았고 증인도 확실치 않잖아요. 법대로 하면 지훈 씨가 장남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몫이 이 집의 절반이 넘어요. 저희는 그저 저희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이에요. 해숙은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렸다. 법적 효력이라니, 장남의 권리라니,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월이 법이라는 차가운 단어 앞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부동산업자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사진을 찍고 벽을 두드려 보았다. 마치 해숙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치워야 할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 그녀를 대했다. 해숙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속엔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긴 유언장이 있었다. 비록 낡고 누런 종이었지만 남편의 떨리는 필체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소중한 약속이었다. 해숙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마당으로 다시 나갔다.
여기 봐라. 내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이다. 너희가 감히 이걸 부정하려 드느냐? 하늘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가볍게 뺏어들더니 슥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이런 건 박물관에나 기증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종이 쪼가리 믿고 소송하면 어머니만 망신당해요. 변호사 알아봤는데 지훈 씨 이름으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 넣으면 금방 끝난대요. 저희는 이미 서류 준비 다 마쳤어요. 지훈은 아내의 과격한 발언에 놀란 듯 소송이라니? 하늘아, 그건 아니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하늘은 지훈을 쏘아보며 입을 막았다. 당신 입 닥쳐.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체면 따지게 생겼어? 해숙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알던 지훈은 더 이상 이곳에 없음을 깨달았다. 욕망에 눈이 먼 아들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며느리만이 해숙의 앞에 괴물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부동산업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해숙은 마당 평상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멀리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서성였고 하늘은 방 안에서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누군가와 상담을 이어갔다. 해숙은 문득 남편이 이 집을 짓던 날을 떠올렸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나르며 우리 지훈이 여기서 장가 보내고 손주들 뛰노는 거 보자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의 보금자리를 허물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었다. 해숙은 결심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약속이자 무너진 자식의 양심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흙 묻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평소 연락하지 않던 멀리 사는 딸 미래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첩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오동나무 상자가 열려있고 그 안에 있던 유언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얗게 질린 해숙의 눈앞에 방금 전 비웃음을 지으며 유언장을 훑어보던 며느리 하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해숙은 떨리는 다리로 아들 내외가 있는 방문을 거칠게 열었다. 내놔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어디로 치웠느냐. 해숙의 고함에 지훈은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하늘은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손톱을 정리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머니. 나이가 드셔서 깜빡하셨나 본데 아까 제가 돌려드렸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거짓말이었다. 해숙은 분명히 보았다. 하늘이 그것을 자신의 가방 안으로 쑤셔넣는 것을. 해숙이 하늘의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자 지훈이 중간에서 어머니를 막아세웠다.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하늘이가 그랬을 리 없잖아요. 집 파는 문제로 예민하신 건 알겠는데 자꾸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억지라는 말은 해숙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해숙은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길렀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여자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정신나간 노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해숙은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이 집과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인천의 낡은 포구 위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해숙의 젖은 뺨을 때리고 있었다. 이후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작성을 원하시나요? 어둠이 깔린 건너방에서 해숙은 텅 빈 오동나무 상자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긴 유언장. 그 누런 종이 한 장은 해숙에게 있어 집문서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남편의 목소리였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증명이었으며 자식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였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며느리 하늘의 손에 들어가 사라져버렸다. 해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에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아들 지훈은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망상에 빠진 노인 취급했다. 해숙은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훈 씨, 이제 됐어. 그 종이 쪼가리만 없으면 법대로 해결하기 훨씬 쉬워져. 내일 아침 일찍 구청이랑 법원부터 가자. 하늘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있었고 지훈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을 내뱉었다. 해숙은 그 한숨이 자신을 향한 연민인지 아니면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마지막 몸부림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몸을 일으켰다.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묵묵히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지훈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하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사하게 웃으며 어머니, 오늘 저희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근처 나들이라도 다녀올까요? 라며 가증스러운 제안을 했다. 해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낮게 읊조렸다. 나들이는 됐다. 대신 지훈아, 너랑 할 말이 있구나. 지훈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자 하늘이 선수치듯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훈 씨 지금 바빠요. 이따가 얘기하시죠. 해숙은 며느리를 무시한 채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아버지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너도 다 봤잖니. 그런데 너 정말로 이 집을 팔아야겠느냐? 지훈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하늘이 식탁을 탁 치며 일어섰다. 어머니, 자꾸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훈 씨 사업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어머니만 고집 꺾으시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아들 앞길을 막으세요? 해숙은 며느리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더 큰 충격은 뒤이어 터져나왔다. 하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것이다. 이거 보세요. 어제 변호사 통해서 이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예요. 상속 회복 청구 소송장이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싫다고 하셔도 법원에서 결정해 줄 거예요. 아버님 유언장도 없는데 어머니가 무슨 수로 막으실 건데요? 해숙은 눈앞이 하얘졌다. 유언장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이미 소송까지 시작했다니. 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관하고 있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려 했으나 하늘이 그것을 낚아채며 비웃었다. 어머니는 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시키는 대로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소송 취하하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해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탐욕에 먹혀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전화기를 들어 멀리 사는 딸 미래의 번호를 눌렀다. 미래는 해숙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이 오빠가 또 사고 쳤어? 해숙은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입을 뗐다. 미래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없어졌어. 지훈이 처가 가져간 것 같구나. 소송까지 건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해숙은 딸에게 오지 말라고 만류했다. 미래 역시 시댁 눈치를 보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니다. 너까지 고생할 거 없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끄는 해숙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여보, 내가 못나서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도 못 지키게 생겼어. 어쩌면 줬어. 이 못난 어미를 어쩌면 줬어. 그날 오후 지훈과 하늘은 해숙의 절규를 뒤로한 채 서울로 떠났다. 하늘은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 다음 주에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 올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 잘 정리하세요. 공연히 고집 피우다 아들 얼굴 못 보게 되는 일 없길 바랄게요. 지훈은 차에 올라타기 직전 대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어머니를 슬쩍 돌아보았지만 끝내 차 문을 닫아버렸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해숙의 집 근처로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지훈이 녀석이 결국 일을 냈구먼. 제 애미 집을 뺏겠다고 소송까지 걸다니. 세상에 이런 말세가 어디 있나.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이 해숙의 살결을 파고드는 듯 괴로웠다. 해숙은 홀로 남겨진 집안을 배회했다. 구석구석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마당의 평상, 부엌의 찬장, 대문의 빗장까지 모두가 해숙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내들고 집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서류상으로 집은 여전히 해숙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하늘이 말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법에 대해 무지한 해숙으로서는 유언장 없이는 자식에게 집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내온 최 영감이었다. 최 영감은 해숙의 남편과 형제처럼 지내며 집 지을 때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산증인이었다. 강시댁, 아내에 있는가? 소문 들었네. 지훈이 그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최 영감은 분을 참지 못해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쳤다. 해숙은 최 영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최 형님, 어쩌면 좋소. 그 소중한 유언장도 며느리가 가져가 버렸으니 이제 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소. 최 영감은 해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다. 걱정 마시게. 자네 남편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임종 때 나랑 자네랑 또 한 사람. 누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는가? 우리가 다 봤어. 그 친구가 종이에 글 쓰는 거, 지장 찍는 거 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단 말이야. 필요하면 내가 법정까지 가서라도 증언해 줄 테니 기죽지 말게. 최 영감의 말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해숙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해숙은 여전히 불안했다. 증언만으로 될까요?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샀다는데. 최 영감은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법보다 무서운 게 사람 돌이고 그 다음이 진실일세. 자네 남편이 남긴 건 종이 쪼가리뿐만이 아니야. 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살아있어. 하지만 그날 밤 해숙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했다. 며느리 하늘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한 것이다. 메시지에는 해숙이 평소 가장 아끼던 지훈의 어린 시절 일기장 사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차가운 협박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지훈 씨가 어렸을 때 쓴 이 일기장들, 그리고 집안에 남은 아버지 흔적들. 소송 길어지면 저희도 이거 다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게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이것들은 돌려드릴게요. 해숙은 핸드폰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다. 집을 뺏는 것도 모자라 추억까지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며느리의 잔혹함에 해숙은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노모는 아들이 며느리의 손에 놀아나며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해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아들이 자신을 버린다면 자신 또한 더 이상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해숙은 내일 아침 일찍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최 영감이 말했던 진실의 힘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겠노라 다짐했다. 인천의 낡은 포구 위로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해숙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후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내용을 작성해드릴까요? 인천의 낡은 포구에 아침이 밝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며느리 하늘의 잔인한 협박 문자는 밤새 해숙의 심장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어 놓았다.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일기장마저 볼모로 잡고 흔드는 며느리의 비정함에 해숙은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던 그녀를 다시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분노였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 입은 어미의 가슴 속에서는 서슬퍼런 결기가 피어올랐다. 해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가장 아껴두었던 남편이 사준 감색 한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비록 주름지고 초라했으나 눈빛만큼은 죽은 남편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해숙은 집을 나서기 전 딸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래는 전날 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잠 한숨 못 잤는지 수신음이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오빠네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미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래야, 걱정 마라. 이 애미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내 아버지 볼 면목이 없잖니. 지훈이 그놈도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해숙은 딸을 안심시키고는 마을 어귀에 사는 최 영감의 집으로 향했다. 최 영감은 이미 마당에서 담배를 태우며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시댁, 일찍 나왔구먼. 준비됐는가? 내가 오늘 자네 보호자가 되어주겠네. 최 영감의 든든한 말에 해숙은 참았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두 노인은 마을버스를 타고 인천 시내의 무료 법률 상담소와 구청을 전전했다. 해숙은 평생 관공서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는 문외한이었으나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낯선 법률 용어들을 귀담아 들었다. 상담원은 해숙의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공증 없는 유언장이 사라졌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드님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걸었다면 어머니께서 그 집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최 영감이 옆에서 책상을 쾅 치며 나섰다. 이복의 젊은이, 법이 그렇게 냉정한가? 우리가 증인이야. 임종 때 내가 옆에서 다 들었단 말일세. 지장 찍는 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상담원은 난처한 듯 대답했다. 증언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 측 변호사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해숙은 허망한 기분으로 상담소를 나왔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종이 한 장에 좌우되는 차가운 괴물 같았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보다 누군가 훔쳐가서 태워버렸을지도 모를 종이 쪼가리가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해숙은 터덜터덜 걷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최 영감은 미안한 기색으로 해숙에게 캔커피를 건넸다. 강시댁, 실망하지 말게. 세상 일이 어디 법대로만 돌아가나.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때 해숙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임종 직전 최 영감 말고도 또 한 사람을 불렀던 기억이었다. 최 형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날 밤 우리 집 뒷집에 살던 정씨 할멈도 오지 않았었나요? 최 영감은 무릎을 탁 쳤다. 아, 맞네. 정씨 할멈. 그 할멈 지금 요양병원에 가 있긴 한데 제정신일 때는 기억력이 비상하잖나.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정씨 할멈이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해숙은 기도했다. 제발 정씨 할멈이 그날의 일을 기억해주기를.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라도 증언해줄 수 있기를.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정씨 할멈은 치매 기운이 돌아 해숙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해숙은 할멈의 마른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정언니, 나야, 해숙이. 우리 남편 죽을 때 언니도 옆에 있었잖아. 그날 남편이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 안 나? 정씨 할멈은 그저 허공을 보며 꽃이 피었네. 하얀 꽃이 라며 엉뚱한 소리만 되풀이했다. 해숙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궜다. 하늘이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인천 포구의 바닷바람은 어제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니 대문 앞에 낯선 고급 세단 한 채가 주차되어 있었다. 며느리 하늘이 고용한 변호사의 차였다. 집 앞마당에는 하늘이 팔짱을 끼고 서서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제 제안 받아들이시지 그러셨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고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해숙은 차가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너, 내 시아버지 유언장 태웠느냐? 아니면 어디 숨겼느냐? 해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하늘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꿨다. 어머니, 자꾸 사람 도둑으로 몰지 마세요. 증거 있으세요? 법원에서도 증거 없으면 무고죄예요. 하늘은 변호사를 앞세워 해숙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다. 이제 해숙은 자기 집인데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누구를 들일 수도 없게 되었다. 지훈은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해숙은 차 유리창을 두드렸다. 지훈아, 내려라. 이 애미 얼굴 똑바로 보고 말해라. 지훈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지만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엄마, 그냥 하늘이 말 들어줘요. 우리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소송 가면 엄마만 더 다쳐요. 아들의 나약한 호소에 해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너, 내 아버지가 이 집 지을 때 벽돌 나르다 허리 다치신 거 기억나니? 네가 서울 가서 공부할 때 등록금 없어서 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려다 아버지가 밤새 우신 거 기억나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해숙의 절규에도 지훈은 죄송해요. 엄마,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하늘의 눈치를 보았다. 하늘은 지훈의 팔을 잡아당기며 차에 타라고 재촉했다. 됐어, 지훈 씨.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 법정에서 봐요. 어머니.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나고 해숙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마당에 떨어진 가처분 신청서가 바람에 나뒹굴었다. 해숙은 그 종이를 주워들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해버렸어. 해숙은 텅 빈 집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그때 정씨 할멈의 아들이 해숙의 집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가 방금 제정신이 드셨는지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꼭 아주머니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받았다. 정씨 할멈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쓰던 것이었다. 성경책을 펼치자 그 안에서 낡고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해숙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또 하나의 유언장이었다. 종이 끝에는 혹시 몰라 정씨 댁에게도 한보를 맡긴다. 는 짧은 문구와 함께 남편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남편은 아들의 성격이 유약하고 며느리가 탐욕스러운 것을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비상용으로 또 하나의 복사본을 만들어 이웃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다. 해숙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살렸어. 당신이 우리 집을 지켰어. 해숙은 그 길로 최 영감을 불렀다. 두 노인은 등불 아래 앉아 유언장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최 영감은 호탕하게 웃었다. 이 사람아, 강 씨가 보통 사람인가? 제 자식 놈 성질머리를 뻔히 아는데 그냥 갔겠나. 이제 됐다. 강 씨 댁, 이 종이 한 장이면 그 못된 며느리도 변호사도 꼼짝 못할 걸세. 해숙은 유언장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승리가 아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숙은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진정한 용서도 진실이 바로 선후해야 가능한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해숙은 내일 아침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지훈은 어머니가 내민 마지막 동아줄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끝내 파멸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인천 포구의 밤바다 소리가 오늘따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후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내용을 작성해드릴까요? 인천 포구의 새벽은 여느 때보다 장엄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해숙은 밤새 정씨 할멈의 성경책에서 나온 그 낡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올렸다. 남편은 죽어서도 아내를 혼자 두지 않았다. 유약한 아들과 탐욕스러운 며느리가 제 앞가림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얻길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 해숙의 손때 묻은 한복 차락 아래 숨겨진 그 종이는 이제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 가정을 바로 세울 마지막 회전초와 같았다. 해숙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지고 마당으로 나섰다. 오늘은 지훈과 하늘이 법원 출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해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불을 지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지훈이 어릴 적 자다가도 일어나 먹던 콩나물국을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무렵 대문 밖에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하늘이었다. 하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아직도 마음 안 정하셨어요? 오늘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법정까지 가서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도장 찍으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숙의 귀를 찔렀지만 해숙은 아무 대꾸 없이 콩나물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다. 지훈아, 밥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국 끓였다. 지훈은 어머니의 초연한 모습에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식탁 앞에 앉았다. 하늘은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 밥이 문제예요 지금?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아버님 유언장 없으면 어머니 몫은 얼마 안 된대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서류에 사인만 하시라니까요. 해숙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너 정말로 이 집을 팔아서 내 빚을 갚고 싶으냐?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지은 이 집을 허물고 그 위에 상가를 올려서 돈을 벌고 싶으냐? 지훈은 어머니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돈 안 갚으면 저 감옥 갈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하늘이 가방에서 도장과 서류를 꺼내 해숙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자, 여기 찍으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해숙은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하늘아, 너 내 장롱 속 오동나무 상자에서 유언장 가져갔지? 하늘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다. 증거 있으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있지도 않은 유언장 타령 좀 그만하세요. 해숙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그래, 네가 가져간 그 종이는 가짜란다. 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요? 가짜라니요? 해숙은 한복 소매 안에서 정씨 할멈이 건네준 그 낡은 종이를 천천히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내 아버지는 네가 이럴 줄 미리 아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똑같은 유언장을 2장 써서 한 장은 이웃인 정씨 댁에게 맡겨두셨지. 혹시라도 집안에 풍파가 일거든 이 종이를 꺼내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말이다.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낚아채 읽어내려갔다. 종이 끝에는 남편의 선명한 지장과 함께 최영감 그리고 정씨 할멈의 친필 서명이 증인으로 적혀 있었다. 하늘의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조작된 거야. 지훈은 아내의 손에 들린 종이를 빼앗아 읽었다. 읽어내려가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유언장 맨 뒷장에는 지훈도 몰랐던 아버지의 짧은 편지가 덧붙여 있었다. 지훈아, 이 못난 애비는 네가 이 종이를 보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네가 길을 잃었다는 뜻이겠지. 아들아, 집은 허물 수 있어도 사람의 도리는 허무는 게 아니란다. 내 애미를 지켜다오.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지훈은 편지를 읽다 말고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늘은 당황하여 지훈의 어깨를 흔들었다. 지훈 씨, 정신 차려. 저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지어낸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지훈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니, 이건 아버지 글씨가 맞아.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하늘아, 우리 그만하자. 나 더 이상은 엄마 가슴에 못 박고 못 살겠어. 지훈의 절규에 하늘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이 종이 한 장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당에 서 있던 최영감과 미래도 어느새 들어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래는 오빠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고 최영감은 해숙의 어깨를 다독였다. 해숙은 울고 있는 지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지훈아, 일어나라. 내 아버지는 너를 미워해서 이 종이를 남기신 게 아니다. 너를 지키려고 남기신 게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한 번 등 돌린 가족은 다시 마주하기 힘들단다. 해숙은 지훈을 일으켜 세우고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차마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해숙은 하늘의 손 위에 남은 콩나물국 그릇을 밀어주었다.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배가 든든해야 생각도 바로 서는 법이다. 하늘은 시어머니가 건넨 국그릇을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그녀의 차가운 심장에 처음으로 뜨거운 인간의 온기가 전해진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스스로 법원에 가서 소송 취하 서류를 접수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사무소에 들러 아버지의 유언을 공증받고 집의 명의를 확고히 했다. 인천 포구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해숙의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해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남은 향을 피웠다. 여보, 이제 됐어. 우리 지훈이가 돌아왔어. 당신이 지켜준 건 집뿐만이 아니었구려. 연기처럼 흩어지는 남편의 미소가 해숙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되는 듯했다. 인생의 거센 파도를 넘긴 노모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황혼의 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소송 취하 서류를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천 포구의 바람은 어느덧 날카로운 겨울의 기운을 벗어던지고 제법 보드라운 봄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해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전날 내린 가랑비에 젖은 흙마당에는 아지랑이 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해숙의 빗자루질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낡았고 벽돌 사이사이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해숙은 이제 그 틈새마저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남편과 자신이 살아내온 고통과 인내의 훈장이었기 때문이다. 해숙은 대문을 열고 포구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지훈과 하늘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화려한 양복이나 트렌치코트 차림이 아니었다. 지훈은 때 묻은 청바지에 점퍼를 걸쳤고 하늘은 화장을 지운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으로 들어섰다. 해숙은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다 말고 그들을 맞이했다. 지훈은 어머니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놓았다. 엄마, 이거 법원에서 온 소송 종결 확인서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늘이랑 상의해서 만든 부채 상환 계획서고요. 집 안 팔고도 저희가 성실하게 갚아나갈게요. 2년 정도 고생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남의 손에 인생을 맡기던 나약한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하늘은 지훈의 뒤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해숙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모서리가 해진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하늘이 장롱에서 몰래 훔쳐갔던 남편의 첫 번째 유언장과 지훈의 어린 시절 일기장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이 소중한 것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사죄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해숙은 며느리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포개었다. 해숙의 손마디는 떡볶이를 팔고 폐지를 줍느라 굵어지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하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하늘아, 사람이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제기를 잃을 때가 있는 법이다. 나도 내 나이 때는 가난이 무서워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어. 하지만 말이다. 집은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거란다. 네가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그거면 됐다. 더 이상 울지 마라. 해숙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솥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내놓았다. 지난번 방문 때 하늘이 손도 대지 않았던 그 음식이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생각도 바로 서는 법이다. 하늘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탐욕을 씻어내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식사였다. 지훈도 옆에서 어머니가 발라주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소년처럼 환하게 웃었다. 해숙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다. 비로소 이 집의 진정한 주인들이 돌아온 것 같았다. 며칠 뒤 딸 미래도 남편과 함께 찾아와 온 가족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다. 최 영감과 정씨 할멈의 아들도 초대받아 함께했다. 해숙은 그들 앞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증오가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편의 유언은 이제 경고가 아닌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전원이 되어 울려 퍼졌다. 해숙은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내 남편 강씨가 이 집을 남긴 건 나 혼자 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었을 게다. 우리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뿌리를 지키라는 뜻이었지. 이제 우리 지훈이도 하늘이도 미래도 그 뜻을 알았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해숙은 남편의 유언장 원본을 다시 오동나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의 비밀은 감춰야 할 서류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나누어 가진 신뢰이기 때문이었다. 지훈과 하늘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때는 마당에 핀 꽃들 정리도 같이 해요. 지훈의 약속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배웅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문득 깨달았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닻은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돈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지만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도리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 남아 우리를 지탱해준다. 해숙은 이제 무릎 통증조차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지훈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 모인 그 방 안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69의 해숙은 이제 안다. 집이라는 것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온기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향을 피우며 조용히 읊조렸다. 지켜낸 것은 낡은 벽돌집 한 채가 아니라 아들의 무너진 양심과 며느리의 다친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이름이었다고. 폭우의 저녁 노을이 해숙의 집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평온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가장 귀한 유산은 손에 쥘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남겨진 사랑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최종장인 6부에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부분도 작성해드릴까요?